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1월 6일 국내 한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업로드됩니다. 작성자는 설 연휴 동안 일본 야쿠시마 섬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죠. 이곳은 섬의 대부분이 울창한 산림입니다. 그래서 여길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트레킹을 목적으로 해요. 국내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고요. 특히나 섬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야노 우라다케산은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관광객들은 이곳 정상을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글 작성자 역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야쿠시마 트레킹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특히 그는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작성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성자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37살의 남성 김성진 씨. 그는 설날 당일인 2023년 1월 22일에 한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규슈 가고시마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에 페리를 타고 야쿠시마 섬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등산로 입구로 향했는데 미야노 우라다케를 정복하기 위해서였죠. 그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는 검은색 배낭에 흰색 등산복 차림을 입었고요.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가기 직전 입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사실 하루 만에 돌아올 만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위치한 무인산장이 있거든요. 그 무인산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내려와서 호텔에서 하루 더 묵고 페리를 타고 섬을 나갈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호텔과 페리도 모두 예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랐다는 김 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마지막으로 포착되고 3일이 지난 1월 26일입니다. 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 친구로부터였는데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일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시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들을 애타게 걱정하고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그 26일 날 원래 아들이 귀국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고 비행기에 타지도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일본 야쿠시마 경찰 측에서 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에 즉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가 산에 들어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본에서 유례 없는 한파가 들이닥쳐요. 특히나 이 야쿠시마에 엄청난 폭우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아예 등산로가 다 폐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도 기상 여건이 좀만 나아지면 수색을 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한편 수색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야쿠시마는 그 항구 일부분을 제외한 섬 전체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김 씨가 들어간 그 미야노 우라다케 산은요, 한라산과 비슷한 해발 1936m입니다.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봉우리를 둘러싼 숲 전체가 삼나무와 암벽으로 빼곡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대낮에 가도 일부는 햇빛이 이제 가려져서 상당히 어둡고 서늘하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전파까지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보통 정상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할 경우 등반에 걸리는 시간이 기본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폭설에 폭우까지 내린다면 입산 자체가 아예 힘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한라산도 폭설이 내리면 입구 제한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1년의 강수량이 서울의 10배 정도예요. 서울의 10배, 비가 엄청 온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숲은 어마어마한 습기를 머금고 있고 그에 따라 이끼가 많습니다. 등산을 하기에 바닥이 미끄럽고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야쿠시마 측에서는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등산로를 이렇게 깔끔하게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일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잘 해놓는데 반해 이 야쿠시마는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등산로가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설명을 들으셔도 등산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죠? 그래서 이곳은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에 자신감을 보이던 김 씨가 처음부터 홀로 등반을 목표로 세웠어요. 근데 사실 이 계획은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시각이 11시. 보통 같은 목적지로 가는 등산객들은요, 주로 막 새벽 4시, 5시 이때 출발을 한대요. 그럼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현저히 늦은 상태예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왜 그럼 그렇게 일찍 들어가야 하냐? 이때가 겨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려고. 왜냐하면 해가 져버리면 산이 너무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지나면 이미 좀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 김 씨는요, 올라갔다가 어차피 그 무인산장에서 1박을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또 문제가 여기가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요. 겨울이면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죠. 아마 김 씨가 입산하고 불과 몇 시간 후부터 이미 컴컴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조성된 길도 없는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침 기상 상태까지 급변하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김 씨는 엄청난 위험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가 등반을 시작하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4시 49분 그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파가 잘 터지질 않네? 이걸 언급하면서 현재 위치가 정상을 한 4km 정도 남겨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산장도 역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산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김 씨는 산장에 무사히 도착을 하긴 한 걸까요? 야쿠시마의 눈이 좀 잦아들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본 경찰이 전문 산악인과 가이드를 동원해서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 김 씨가 찾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로써 김 씨는 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위치에서 산장으로 향하는 그 바로 사이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경찰은 김 씨가 등산 중에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후의 수색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정말 기적이겠지만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한국 가족에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생존 신호를 보낸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다 샅샅이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날 산에 들어간 사람이 김 씨 혼자는 아니지 않을까?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타까운 정황이 있는데요. 김 씨가 그 입산을 시작한 그 등산로가 시라타니 운수이쿄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찍고 다시 요도가와 쪽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 산을 찾은 대부분의 등산객은 반대 코스를 택했어요. 요도가와로 올라와서 시라타니 운수이쿄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코스로 정상에 다다르고 실종된 그 시각에 해당 장소를 오가는 등산객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추후 이 사건이 한국에 알려지고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는 곰이 막 출몰을 한다는데 야생 동물에 의해 습격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여러분, 야쿠시마는 곰이 서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원숭이나 사슴 정도만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정말 경찰의 예상대로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앞서 김 씨가 등산하기 전에 입산 계획서를 냈잖아요. 그 루트 내에서는 김 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난자가 발생할 경우 수색팀이 그 경로를 따라가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산이니까요. 근데 왜 이 경로에 없냐는 거예요. 혹시 그가 오후 5시가 넘어 해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컴컴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에 따르면 보통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산에 위치한 계곡들이 워낙 험하고 오히려 막 크게 떨어지는 폭포나 큰 바위가 많은 거예요. 이거 따라갔다간 자칫하면 추락하거나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김 씨 역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추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일본의 수색은 실종 2달 만에 종결됩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겠죠. 김 씨의 부모님은 현지의 전문 산악 가이드를 고용을 했고요. 별도로 김 씨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이미 현지 경찰과 가이드는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거제에 살고 있는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이후 몇 번이나 야쿠시마를 오고 가면서 지금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씨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9개월 후 일본에서 또 다른 한국인 등산객 사망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이에요. 일본 혼슈 지방에 위치한 히다 산맥, 그 봉우리 인근로에서 50대 한국인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인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와 함께 등산한 동반자 B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점이었죠. 사고가 벌어진 히다 산맥, 일본의 북알프스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절경을 자랑해요. 국내 여행사에서도 그 여행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여기가 인기가 많냐? 해발이 무려 3,190m, 백두산 해발이 2,744m니까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높은 고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나 일본 등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산악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일본은 국토의 70%가 넘는 곳이 울창한 산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또 우리나라와 달리 산세가 깊은 데 비해 등산로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동네 뒷산이며 설악산이며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더해 등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등산 간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산 정상에 오르는 걸 생각하죠. SNS 인증샷도 정상에서 찍어야 의미 있다 이러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산 정상까지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도 있는데 거길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애초에 거길 쉽게 올라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산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에 간다 해도 초입에서 산책로, 물놀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예 전문 가이드 동반해서 제대로 된 입산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계속 전문 가이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등산을 하는 건 등정이나 등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데 일본에 등산 갈 생각을 하기만 해도 설레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애초에 한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자연 앞에서 미물에 불과한 거겠죠. 혹시나 여러분도 비슷한 등반을 계획하신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또 만반의 준비로 안전을 스스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김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현 상황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어요. 김 씨의 아버지는 그저 데려올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김성진 씨 실종 사건. 하루빨리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아시다시피 이곳은 미국 내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첨단 기술 회사들이 다 몰려 있어서 그 일대에 가면 최고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 창업가, 투자가들이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쯤이죠. 이 실리콘밸리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45살이던 남편 조나단 게리 씨. 미국에 있는 유명 메신저 스냅챗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31살의 엘렌 정 씨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인데요. 요가 강사인 동시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그해 8월에 태어난 아직 1살도 안 된 귀여운 딸 미주 양이 있었고요. 조나단과 정씨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아주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던 중 딸이 태어났고 또 마침 남편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가족은 어느 날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딸 미주 양을 좀 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지역을 옮겨도 남편은 재택으로 일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가족은 대도시 실리콘밸리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이주한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LA에서 북쪽으로 5시간 떨어진 마리포사 카운티입니다. 여기는요, 천혜의 자연으로 이름난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시에라 국유림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정말 1년 내내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겠죠. 아주 자연 친화적인 도시인데요. 부부가 우연히 여기에 등산 여행을 왔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이사까지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마리포사 카운티 중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아예 여기서 평생 보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집도 몇 채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죠. 그렇게 가족은 빠르게 지역에 적응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 이 1살 된 딸 미주양과 또 8살 된 반려견 오스키를 데리고 하이킹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연 곁으로 온 가족은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밤, 마리포사 카운티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신고인은 다름 아닌 정 씨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녀는 이날 평소처럼 부부의 집에 출근을 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또 평소라면 반려견이 먼저 달려나왔을 텐데 오스키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일단 가족들이 잠시 외출을 했겠구나, 귀가하겠지 그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응답은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던 베이비시터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즉각 가족의 집 주변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새벽 2시에 이 집 인근에 있는 한 하이킹 코스 입구에 회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된 걸 발견했죠. 그게 바로 정씨 부부의 차량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지원을 더 요청해요. 그리고 2시간 뒤 수색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 등산로를 따라 하이킹 코스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 찾았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이 주차된 차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일가족이 발견됩니다. 수색 약 9시간 만의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부부와 딸 그리고 반려견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신 주변에 비어있는 2.5리터짜리 물병, 배낭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세비지 런디라고 불리는 아주 외진 트레일 코스였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등산로에서 일가족이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일단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남편 조나단은 오솔길에 앉아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빠 옆에 누운 채 사망해 있었어요. 아내 정 씨는 이들보다 조금 더 위쪽 언덕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찰은 이 상태로 봤을 때 하이킹을 끝내고 가족이 차로 돌아오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이하죠? 이례적인 죽음이에요. 아니, 등산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이들에게서 총기나 둔기 이런 사고로 추정될 만한 외상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산이니까 야생 짐승의 어떤 습격을 받은 걸까요? 아니요, 뱀에 물린 상처도 없고 벌에 쏘인 흔적조차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가족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심지어 반려견까지 약간 잠든 모습으로 발견된 건 납득이 쉽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한 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나 집에서 유서, 독극물 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부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경제적인 문제? 아니지 임대사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원한을 살 만한 이유도 없고요. 죽음의 원인을 다각도로 찾아보려 했지만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남편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하필 이게 사건 현장이 그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죠. 과연 무엇이 이들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경찰이 일가족 사인 파악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요. 마리포사 카운티 보안관실이 즉각 이 사고 현장, 등산로 다 폐쇄했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가지 가설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스 중독입니다. 가족이 하이킹을 즐기던 하이츠 코브란 곳은 원래 광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과거 최소 3,000개 정도의 광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쇄된 상태죠. 실제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폐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과거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또 한 번 가스가 누출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어요. 일단 이 현장이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사방이 탁 트인 야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 누출이었다면 이 가족 외에 숨을 쉬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도 발견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자, 그러자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이 하이츠코브 등산로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건 한 달 전에 미국 산림청이 발표를 하길 이 강에서 유독성 녹조가 나왔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놀이는 물론이고 애완동물에게 강물 먹게 하지 마세요. 이게 경고가 떴고요. 만약 가족들이 이걸 모르고 물을 떠 마셨다가 어떤 녹조류 박테리아에 중독된 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그동안 박테리아와 관련된 사망 보고는 거의 희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연 흐르고 있는 강물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농도의 박테리아가 있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야겠죠. 그래서 조사팀이 강물을 채집해서 독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숨진 가족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졌고요. 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지게 돼요. 일가족이 등산을 하다 한꺼번에 사망한, 사실 이 키워드만 들어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사인은 아직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약간 미스테리로 비춰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사건 2달이 지난 2021년 11월 21일 마침내 마리포사 카운티 경찰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가족의 사인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체온증. 쉽게 말해 열사병이라고 본다는 건데요. 자, 일단 부검 결과 이들에게서 독성물질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하이킹을 즐기던 중에 너무 이 뜨거운 기온 때문에 고열에 시달렸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바로 되진 않죠. 아니, 여기가 무슨 사막지역도 아니고 등산로잖아요. 게다가 근처에 강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고열로 죽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고열로? 사실 이런 일은 마리포사 카운티에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그 결과를 뭘로 토대로 했냐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었어요. 포렌식을 해보니까 사진첩에 트레일을 다니면서 코스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족의 경로를 추측하게 되는데요. 8월 15일 일요일 아침 7시 45분 가족이 모는 회색 승용차가 이 하이츠코브 등산로에 진입을 합니다. 이 당시 기온은 섭씨 23도, 서늘한 편이었을 거예요. 이후 트레일을 따라서 하이킹을 시작했죠. 근데 이때 남편 조나단은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 베이비 백팩이라고 부르는 아기 등산용 캐리어를 업고 여기에 딸을 이제 싣게 돼요. 반면 아내 정씨는 아기 먹을 거, 물통, 우유통 다 든 배낭을 메고 반려견 오스키의 목줄을 잡고 떠나게 되고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들이 계획한 코스는 그 입구에서 시작해서 강가를 따라서 하이킹 즐기고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아침 9시 35분쯤 가족들은 그 머세드 강가에 도착을 해서 셀카를 찍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부부의 사진, 또 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진, 강가 풍경을 담은 사진까지 총 10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기온이 섭씨 33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산을 시작한 지 2시간 반 남짓 됐는데 온도가 아까보다 10도나 올라갔죠. 꽤 후덥지근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강가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강바람이 부니까요. 그리고 또 지속해서 사실 강을 따라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겠죠. 그러다 본격적인 위기는 세비지 런디라는 트레일에 접어들 때부터였습니다. 이 세비지 런디라는 건 한국말로 야만적인 우솔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길이가 4.5km 정도예요. 근데 이름처럼 아주 가파르고 굽이굽이 굴곡진 코스를 가지고 있죠. 수사팀은 이 세비지 런디가 이들의 생사를 갈랐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코스에 딱 들어섰을 때 당시 기온은 놀랍게도 무려 43도에 육박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갑자기 올라갔죠?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지난 2018년에 화재가 나면서 나무가 모두 불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하잖아요. 땅은 계속 햇빛을 받고 온도가 평소보다 더 높게 치솟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한여름에는 여길 찾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막 이사 온 이 조나단과 정씨 부부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들이 세비지 런디에 접근한 시각이 또 하필 해가 가장 정오에 뜨는 그 시간쯤이었어요. 게다가 이 구간의 산책로는요, 남동쪽으로 경사가 져 있거든요. 이러면 가족들은 햇빛에 정면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무려 4.5km에 달하는 거리를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걸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부부 또한 한참 걷다가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에 당황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빠르게 동이 났고 이미 기진맥진해진 부부는 가까웠던 강가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었을 거다라는 게 경찰의 보도입니다. 또한 뒤늦게 이들이 구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요. 남편이 휴대폰으로 최소 6번 동안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전파가 터지지 않잖아요. 실제로 연락이 닿진 않았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오전 11시 56분에 남편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와줘! 하이츠 콥으로 돌아가는 세비지 런디에 아기와 함께 있어. 물은 없고 너무 뜨거워. 이 문자는 전송 실패. 오후 12시 36분 마지막 통화 시도를 끝으로 이 가족의 생존 반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사망한 곳이 이 차를 주차했던 곳과 불과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만 더 걸어갔다면 도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맹렬한 땡볕 아래 그늘도 없고 또 한 살배기 아기까지 등에 업고 반려견 데리고 등산로를 걷던 부부는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계속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가족이 이 세비지 런디에 진입하고 약 3.2km 정도 된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1시간 이상 뙤약볕에 있었을 그때 희망을 잃고 모든 게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날 가족이 건 전체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한 12km 정도를 이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지 런디에 오기 전에 이미 한 9km 정도, 2-3시간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체력도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고체온증, 이게 우리나라에선 일사병 혹은 열사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일사병이라는 건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사이로 훅 올라갔을 경우를 말해요. 이게 이제 되면 많은 땀을 흘리죠? 그리고 이때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 빨라지고 또 여기에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보입니다. 보통은요, 그늘에서 좀 쉬고 수분을 보충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신체는 아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요. 이 단계가 열사병이라고 볼 수 있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두통, 어지러움증을 넘어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요. 이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걸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1시간 넘게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낭이 굉장히 덥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너무 이제 더위를 계속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열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리도 무거워지고 약간 막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위기다 라고 느끼기도 전에 몸에 막 힘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얼른 돌아와서 제 카페에서 차가운 커피 마시면서 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열기가 몸에 갇혀있고 내가 막 온 몸에 손과 발에 힘이 풀린다 라는 무기력함은 정말 인생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빨리 내려오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열사병, 일사병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은 결국 자연 앞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반려견 또한 열사병으로 죽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 1년 정도 후에 2022년 6월이었는데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 60대 남성이 내가 이 사망 미스테리를 직접 밝히겠다면서 자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제 비극이 일어난 이후에 하이츠 코프며 세비지 런디 다 폐쇄시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불법으로 진입을 해서 혼자 하이킹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일가족을 죽일 만큼 힘든 코스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어라? 등산로 입구에 웬 차량이 하루 넘게 주차되어 있네? 이걸 발견한 관리인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보안국이 즉각 산에 가서 수색에 돌입했죠. 그 결과 문제의 남성은 하이츠코브 트레일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길을 잃은 상황이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있고 심각한 탈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6월 말이라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꺼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던 물 다 바닥났고요. 이 사람도 하마터면 앞선 그 가족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참 어리석고 무모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구규린 보안관 사무실은 하이킹이나 야외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혹시나 저처럼 등산을 좋아하고 또 이제 밖으로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꼭 익혀야 할 사항들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당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알리고 떠나라. 두 번째는 오늘 코스를 미리 확인해라. 세 번째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과 음식을 챙겨라. 다음으론 휴대폰이 터지는 곳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연은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숲은 숲입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 자연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정씨 가족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